형사법이라 하면 형법 더하기 형사소송법입니다. 형법은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범죄가 되려면 어떤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다음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실체법이라고 하죠. 근데 형사소송법은 어떤 범죄 혐의를 우리가 인지를 했을 때 수사를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체포는 어떻게, 구속은 어떻게, 압수수색 검증은 어떻게, 수사를 어떻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공소제기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한 다음 공소제기를 할 것 같으면 뭘 어떻게 하는지. 자, 공소제기하고 나면 이제 공판 절차로 넘어가죠. 공판 절차는 또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공판에서 이제 어떤 뭐 판결이 내려지거나 결정이 내려지거나 했을 때 또 어떤 방법으로 불복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그야말로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죠. 쉽게 얘기해서 수사 어떻게 하고 기소 어떻게 하고 재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다. 그래서 형법은 실체법, 형사소송법은 절차법. 그래서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성격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영어, 국어, 국사 뭐 저 다 마찬가지지만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친다라고 할 때는 일단 이해를 해야 되죠. 그 다음 이해된 걸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걸 또 암기를 해야 되죠. 다 모든 과목의 공통점이겠으나 형법하고 형사소송법 두 개만 놓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형법은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반면에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복잡하죠. 수사 일일이 어떻게 하는지, 뭐 기소는 어떻게 하는지, 공판은 어떻게 하는지, 뭐 복잡하죠. 이해를 많이 요하지는 않습니다. 복잡하니까 그걸 정리를 일단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 암기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영어 단어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이 공부하면 된다. 영어 단어 공부할 때 여러분 대단한 이해를 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비슷한 것끼리 묻고 또 반대되는 거 묻고 해서 일단 정리를 좀 잘해. 그런 다음에 주장창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영어 단어 30개 외웠다. 절대 안 잊어먹는 거 아니잖아요. 내일 되면 반 이상 날라가고 또 모르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독수가 돌아가면 이제 안 까먹는 그런 경지에 이르잖아요. 그래서 영어 단어처럼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뭐 형사소송법 수업을 하는데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이 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해를 못하겠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다만 외울 거리가 너무 많구나. 그러면 정리 잘해서 반복 많이 하는 거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 이제 처음 형사소송법 해보면 학생들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공부를 함에 있어서 어렵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또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점이 어렵냐에 대해서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도대체 저 설명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다시 해서 이해가 안 될 때 어렵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뭐 영어 단어나 형사소송법처럼 외울 거리가 너무 많아.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죠? 개인 사람들의 이제 생각의 차이는 있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어려운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소송법은 어려운 과목은 아니에요. 그냥 많이 보면 돼요. 영어 단어 많이 보면 되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처음에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내가 시간 투자해서 많이 돌리면 된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지. 이거 뭐 절대 막 해결하기 어렵고 그런 과목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학생들이 소송법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용어가 생소해서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들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용어의 의의에 좀 충실해야 된다.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개념이라 하잖아요. 그 개념 안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배워야 하는, 외워야 하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의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체포나 구속을 배웠어요. 근데 체포가 뭐예요? 근데 말을 못해요. 그럼 그 체포 공부 안 한 거죠. 자, 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영장실질심사가 뭐예요? 근데 말을 못해요. 그럼 그거 공부 안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개념 용어들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것도 일단 처음 시작할 때 그 개념에 충실해서 그 이해를 먼저 해놓으면 그것도 뭐 아무 문제 될 거 없죠. 하다 보면 다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정리 잘해야 된다. 그다음 반복 많이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의의에 충실해서 기본부터 좀 탄탄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책 조금 설명드리면 이번부터 이제 책이 바뀌었어요. 근데 뭐 바뀌어서 예전 책 들고 계신 분들은 추록 나가니까 그거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 페이지 표시돼 있거든요. 보시면 되고 추록에는 제가 저번에 설명 안 했던 내용이 추록에 있어요. 네, 저번 수업할 때 설명 다 했던 내용은 별도로 추록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책 구성은 1, 2, 3, 4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편하고 2편까지는 이론 파트입니다. 이론 파트. 3편하고 4편은 판례 파트입니다. 판례 파트. 우리 기본 수업에서는 1편하고 2편, 기본 이론을 수업을 합니다. 1편이 수사이고요. 2편이 증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 수업한다. 그 다음 이제 3, 4편의 판례는 판례 특강 시간에 합니다. 그래서 이번 9월달, 10월달 야간 수업이 이제 판례 특강에 들어가죠. 그래서 3편이 수사에 대한 판례이고 4편이 증거에 대한 판례이고 그래서 판례 특강 들어가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판례 특강은 1년에 2번밖에 안 해요. 9월, 10월에 하고 나중에 또 3월, 4월에 하고 2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조금 공부를 하고 온 학생들은 판례 특강을 당연히 들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처음 하는 학생들이 조금 고민될 거잖아요. 나 지금 처음인데 판례를 지금 들어야 돼, 나중에 들어야 돼 조금 고민될 수 있는데 그건 개인의 선택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9, 10, 11, 12, 1, 2까지 하면 6개월, 다음 시험까지 한 6개월 되지 않습니까? 그럼 6개월이면 다음 시험에 제대로 도전해 볼 만 하거든요, 기간이. 예전에 우리 그 시험 범위 훨씬 더 많고 그럴 때도 6개월이나 7개월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조금 욕심을 내보겠다 하면 지금 기본 이론 하면서 야간 저녁에 판례 같이 따라가시는 것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나는 조금 천천히 갈래 하면 또 판례는 또 다음으로 미루셔도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오늘 수업 들어갈게요. 수업. 일단 이제 이 첫 시간에는 전체 형사소송 절차를 쭉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리고 둘째 시간부터 이제 책 들어갑니다. 지금 책 필요 없어요. 자, 먼저 여기 한번 보시면 자, 형사 절차 하면 뭐부터 출발하냐 하면 수사 단서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수사 단서라는 거는 수사를 하게끔 만든 원인을 얘기하는 거죠. 수사 단서라고 하는데, 자, 거기에는 수사 단서에는 이제 고소, 고발, 자수, 불신 검문, 변사 작업, 시, 현행범, 체포, 진정, 풍문, 기타 등등등 수많은 것들이 이제 수사 단서에 해당이 될 텐데, 그 중에서 특히 고소, 고발, 자수가 있었을 때는 즉시 수사가 개시됩니다. 중간에 별다른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시 수사가 개시된다. 자, 그다음 용어 잠깐 설명드리면 고소, 고발, 자수라고 되어 있고 이제 자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법을 공부 안 한 사람도 대충은 알잖아. 범인이 쥐가 스스로 하는 게 자수다. 그다음 고소, 고발은 일반인들이 구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고소라고 써야 되는데 고발이라 쓴다든지, 고발이라고 써야 되는데 고소라고 쓴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부터 여러분 제대로 쓰셔야 되겠죠. 자, 고소, 고발, 자수는 주체만 다르고 뒤에 나오는 그 개념에 들어가야 하는 요소들은 동일합니다. 자, 고소는 주체가 누구냐면 고소권자가 하죠. 고소권자의 대표되는 자는 피해자예요, 피해자. 피해자 등 해서 고소권자가 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죠. 제3자. 범인도 아니고 고소권자도 아니고 제3자가. 자수는 범인이 하는 건데 이제 주체가 다르죠. 자, 뭘 하느냐 하면 자, 이러한 자들이 범죄 사실을 신고합니다. 범죄 사실을 어디에다가? 수사기관에다가.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까지 들어갔을 때 고소나 고발이나 자수가 된다.
자, 주체가 고소권자, 제3자, 범인 스스로. 자, 이 자들이 뭘 한다? 범죄 사실을 신고한다. 어디다가? 수사기관에다가. 그리고 뭘 해야 된다? 그래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까지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어쨌건 이러한 고소고발 자수가 있으면 즉시 수사가 개시됩니다. 반면, 자, 다른 것들, 다른 수사 단서들의 경우에는 즉시 수사가 개시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절차를 좀 거쳐줘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의 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 수사가 개시된다 이 말로. 그 절차가 뭐냐? 범죄 인지라는 절차이다. 범죄 인지는 뭐냐? 범죄라고 인식해서 아는 것 이 말이죠. 이거 범죄네 라고 인식해서 아는 것. 이게 바로 범죄 인지예요. 다시 얘기해서 범죄 인지는 범죄 혐의가 있네 라고 인식해서 아는 것. 자, 그러니 자, 고소고발 자수 이외의 수사 단서의 경우에는 이거 범죄 혐의 있네 라고 판단이 되어야 수사가 개시된다라는 소리인 거죠. 자, 범죄 인지를 실무에서는 입건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입건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범죄 인지됐습니다. 이런 말은 안 쓰더라고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입건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입건, 사건으로 받아들인다. 이 정도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범죄 인지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인식해서 아는 거니까. 범죄 냄새 나네 라고 인식하는 거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자, 구체적으로는 범죄 인지서라는 것을 작성하도록 하죠. 자, 그런데 범죄 인지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수사가 개시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다? 범죄 인지를 하면 수사는 개시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지서의 작성은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한번 볼게요. 고소고발 자수는 아까 말씀드렸고, 불신검문이라는 거는 뭐냐? 불신검문은 이제 사람들 많이 모이는 장소 이런 데서, 요즘은 불신검문 잘 안 하지만 예전에는 제법 했었지 않았습니까? 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뭐 터미널이라든가 어디 뭐 이런 장소에서 수사기관이 거동이 좀 의심스러운 자, 행동하는 게 좀 의심스러운 자에 대해서 이제 좀 스님 잠깐 서보세요 이러고 이제 뭐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어디 가세요? 뭐 묻고 답하고 뭐 이런 것. 이게 이제 불신검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검문을 한다고 해서 바로 수사가 개시되는 건 아니죠. 불신검문을 해서 그 수상한 자에 대해서 불신검문을 해서 아이고 범죄 혐의가 있네. 범죄 냄새가 나네 했을 때 수사가 개시되는 거죠. 불신검문 한다고 다 수사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 변사자 검실. 자, 변사체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사인, 그러니까 죽음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사체. 그걸 우리가 변사자, 변사체라고 해요. 다시 얘기해서 100% 왜 죽었는지 알겠는 거는 변사체가 아니다 이 말이죠. 왜 죽었는지 모르겠을 때 변사체가 되는 것이다. 자, 이 검시라는 거는 이제 오간의 작용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저 등산길에 산속에 뭐 갑자기 변사체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가서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살펴본다고 해서 무조건 다 수사가 개시되는 거 아니죠. 살펴봤는데 이 사람은 뭐 잘못해갖고 뭐 저 실족사네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100% 자살이네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변사체를 살펴봤는데 아이고 여기서 범죄 냄새가 나네. 그러면 이제 수사가 개시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현행범 체포. 자, 현행범 체포는 체포잖아요. 체포는 기본적으로 수사죠. 그런데 수사 단서에서 지금 현행범 체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현행범 체포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사인에 의한 현행범 체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얘기해서 현행범 체포는 수사기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일반 사인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체포는 수사예요 라고 할 때 그 수사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수사라고 합니다. 사인이 제가 길 가다가 현행범을 잡았다 해서 이걸 수사라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사 단서로서의 현행범 체포하면 사인에 의한 현행범 체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사인이 현행범 체포하면 수사기관에 갖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넘겨받으면 자 범죄 냄새 나네 하면 그로서 이제 수사가 개시되는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진정이나 풍문이나 기타 등등의 경우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특히 우리가 풍문하면 들리는 소문, 증권가 찌라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무슨 연예인 누구가 뭐 마약을 투약했다더라, 뭐 저 어느 그룹의 무슨 회장이 뭐 저 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더라잖아요. 더라 풍문이잖아요. 자, 그걸 갖고 바로 범죄 냄새 나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찌라시가 이게 진짜 사실인가 어떤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걸 뭐라고 한다? 화살표가 일로 가죠. 그래서 내사라고 합니다. 내사. 자, 내사는 수사하고 다른 말이죠. 내사는 범죄 혐의 유무를 조사하는 거죠. 범죄 혐의가 있어 없어? 이거 범죄 냄새 나는 거 맞아 아니야? 이 자체를 조사하는 게 내사다라는 거예요. 수사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범죄 혐의가 있을 때 하는 조사가 수사죠. 범죄 혐의 있네 하면 그 다음엔 수사고,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서 그 자체를 조사하는 걸 내사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사하고 수사하고 다른 개념이라는 거. 자, 그 다음 이 내사 받는 자를 우리는 피내사자라고 합니다. 피내사자.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 형사소송법은 요 수사 단서에서부터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내사는 형사소송법 뒤져도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규정이 없는 그러한 조사활동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내사를 당하는 피내사자의 권리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저 수사할 때 너 수사받는 자에 대해서 요런 거 지켜라 뭐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규정이 없으니 피내사자 권리보호가 문제가 된다. 그리하여 자, 우리 판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인정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우리 헌법에 진술 거부권 규정이 있죠. 네, 진술 거부권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은 모든 국민이 다 갖습니다. 모든 국민이. 그러니 피내사자도 모든 국민에 속하잖아요. 그러니 진술 거부권도 갖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권리 정도 인정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와서 이제 수사로 넘어갑니다. 수사 받는 자는 피의자라 하고요. 피의자. 자, 수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임의 수사가 있고 그다음 강제 수사가 있습니다. 임의 수사라는 거는 상대방의 동의가 전제가 된 거죠. 상대방 동의 받아서 하는 거. 상대방 자의하에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임의 수사이고, 강제 수사는 말 그대로 강제로 하는 거. 상대방 동의하건 말건 강제로 진행할 수 있는 수사가 강제 수사인 것이죠. 자, 임의 수사에는 임의 수사도 또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그걸 다 이제 법에 다 넣을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있는 임의 수사하면 대표적으로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감정 통역 번역의 위촉, 그다음 공무소 사실 조회,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간단히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피의자 신문이라 그랬어요. 왜? 피의자는 수사받는 객체이고요. 자, 이 피의자에 대해서 신문을 한다라는 거는 불러가지고 질문하고 답을 듣는다는 소리죠. 자, 피의자 신문은 임의 수사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 수사는 할 수 없다라는 소리예요. 피의자 신문은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수사기관이 출석 요구했을 때 피의자는 출석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석을 하면 피의자 신문의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참고인 조사 했는데 이 참고인이라는 용어 또 처음 나왔죠. 참고인은 제3자, 그러니까 피의자 말고 제3자. 예를 들어서 범행의 목격자 또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등등. 자, 목격자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피해자 말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참고인도
불러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또한 뭐다? 임의 수사의 한 종류다. 그러니 뭐가 필요하다? 이 참고인의 동의가 전제가 돼야 된다.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감정 통역 번역의 위촉이 있는데, 자, 통역 번역은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아시는 거고, 감정의 의미는 조금 이따가 어떤 다른 용어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공무소 사실조회하면 뭐 정과조회, 신원조회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죠. 자, 임의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피의자 신문입니다. 피의자 신문에 나오는 내용은 거의 한 줄도 뺄 게 없이 여러분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이 피의자 신문에 관한 내용이 참고인 조사의 준용이 됩니다. 준용이 되니까 대부분의 내용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소리인데, 차이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하고 참고인 조사에서는 차이점 3개, 그것만 참고인 조사에서는 특별히 이제 구별을 해 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강제수사. 강제수사는 대인적 강제수사, 다시 해서 사람에 대한 강제수사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체포나 구속 이런 것들이 있고, 대물적 강제수사, 물건에 대한 강제수사해서 압수수색, 검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조금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어쨌건 자, 우리 수사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범죄 인지가 되었을 때 수사가 개시가 되는 거다. 다시 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야 수사가 개시되는 거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범죄 혐의에 대해서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일단 임의 수사가 원칙이고요. 임의 수사가 안 되면 그 다음 강제 수사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수사 시작하면 시작부터 강제 수사하는 거 아니고 임의 수사 해보다가 안 먹히면, 아까 임의 수사는 상대방 동의를 전제로 한다 했으니까 동의를 안 해주면 안 먹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강제 수사로 넘어가는 것이죠. 자, 범죄 혐의 정도에 대해서 좀 우리 한번 살펴보면, 범죄 혐의는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센 거, 약한 거. 2개. 범죄 혐의는 센 거, 약한 거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임의 수사가 있고요. 임의 수사 1번. 그다음 대인적 강제 수사 2번. 대물적 강제 수사 3번. 이렇게 3가지로 나누었을 때 3가지 중에서요. 범죄 혐의가 세어야. 범죄 혐의 정도가 커야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1가지 있습니다. 자, 다시 해서 나머지 2가지는 범죄 혐의가 약해도 그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서 센 혐의가 필요한 수사는 몇 번일까요? 야, 그 수사하려면 범죄 혐의 센 거 있어야 돼. 몇 번? 몇 번이요? 아주 중간 발음이 들리는데? 센 혐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임의 수사보다는 강제 수사할 때 강제로 수사를 하니까 그 요건은 당연히 엄격하게 요구하겠죠? 강제로 하려면 범죄 혐의 센 거 있어야 돼 라는 거. 그 다음 강제 수사 중에서는 사람에 대한 강제, 물건에 대한 강제, 둘 중에 어떤 거 할 때 센 혐의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사람에 대한 강제. 사람에 대해서 강제로 수사를 하니 당연히 그때 필요한 혐의는 센 거 있어야 된대. 그 요건은 엄격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해서 범죄 혐의의 정도는 대인적 강제 수사는 센 거. 그 다음 그 임의 수사할 때는 약한 정도로도 족하다. 대물적 강제 수사할 때도 약한 정도로도 족하다. 범죄 혐의의 정도는. 우리가 센 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객관적 혐의. 약한 거를 주관적 혐의 이렇게 얘기해요. 센 거를 객관적 혐의 또는 뭐 유죄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또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 범죄 혐의가 상당해야 된다 이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주관적 혐의 같은 말이 최초의 혐의 뭐 이런 것들이 주관적 혐의하고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수사 시작, 무슨 수사부터? 임의 수사부터. 수사 시작할 때 그 초기 단계에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범죄 혐의 정도는 당연히 약할 거 아니에요. 초기니까.
그러니 이미 수사할 때는 약한 정도 혐의로도 족한 거죠. 그 약한 정도의 혐의를 갖고 수사를 시작해서 점차 그 혐의가 커져가는 거죠. 이게 수사의 과정인 것이다. 자, 혐의에 대해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자, 다시 돌아서 강제 수사 개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인적 강제 수사는 체포하고 구속이다 그랬는데, 체포하고 구속은 어떻게 다를까요? 개념 중요하다 했잖아요. 체포하고 구속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 형사소송법 1도 공부 안 한 학생한테 제가 물어보죠. 체포가 뭐예요? 그러면 막 생각하더니 잡아가서 가두는 건데요. 그래. 그러면 구속은 뭔데요? 그러면 또 생각하더니 이상하네. 잡아가서 가두던데요. 그래요. 그럼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둘 다 잡아가서 가두네요. 뭐가 달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막 그렇네. 뭐가 다르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체포 구속의 차이점 뭐냐면 잡아가서 가두는 기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기간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기간이 체포는 짧아요. 상대적으로. 구속은 길어요.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기간이 짧고 길고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절차도 달라지고 요건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차이다라는 거죠. 자, 체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형태밖에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수사 단계에서만 체포라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구속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번. 자, 똑같아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형태. 이 수사 단계란 소리죠. 자,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형태도 있다라는 거예요.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형태.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 잠깐만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수사를 다 하고 나면 수사 종결을 해요. 자, 수사 종결할 때 선택지가 보세요. 범죄 혐의가 있다 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그 작은 범죄 혐의가 점차 커져가지고 그래, 이놈이 사람 죽인 거 맞네. 그러면 이놈을 갖다 기소를 해갖고 재판을 해서 유죄 판결을 해서 이제 형벌을 받게 해야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소 제기를 해요. 공소 제기. 이걸 우리가 기소라고도 하죠. 공소 제기는 뭐다? 법원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해보니까 이놈 범죄 혐의 완전 세고요. 그 다음에 소송 조건 다 갖췄고요. 유죄 판결 해주세요. 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이게 공소 제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고 수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혐의가 어느 정도 있었다. 그래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진행해보니 이게 아니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야가 진범이 아닌 것 같은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소를 안 하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불기소라고 하죠. 불기소. 기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불기소. 자, 어쨌건 공소 제기를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공판 절차로 넘어가요. 공판 절차. 해서 공소 제기가 중요한 기점이 되는 거죠. 공소 제기 전은 수사 단계가 되는 거고 공소 제기 뒤는 공판 절차가 되는 것이다. 자, 공판 절차로 넘어가면 쉽게 얘기해서 재판받는 자를 우리가 피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고인. 해서 돌아와서 구속의 두 가지 형태 있다. 수사 단계,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형태가 있고, 자,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다라는 것은 이건 바로 공판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공판 단계. 공판은 여러분 공개 재판 이 말이에요. 공판 단계에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형태. 네. 그래서 구속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체포는 아까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기간이 짧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원칙적으로 강제 수사니까 영장이 있어야 되죠. 여기도 있습니다. 그죠? 강제 수사는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강제니까.
강제니까 법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 규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이고 그 요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요건 하나가 영장 받아라예요. 영장 받아야 된다. 강제 수사를 하려면 그 영장은 검사가 지방법원 판사한테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법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 줘야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법경찰관의 경우에는 검사한테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검사가 지방법원 판사한테 청구하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체포, 강제 수사니까 기본적으로 영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체포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간이 짧다. 그래서 영장주의 예외가 인정이 돼요. 왜?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기간이 짧으니까. 예외를 허용하는 거죠. 그 예외가 다시 얘기해서 영장 없이 체포를 할 수 있는 예외가 바로 긴급 체포 또는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 이런 것들이 예외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반면에 구속은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기간이 길다 그랬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 얘는 예외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기간이 기니까 예외 없음. 다 영장 받아 라는 소리죠. 그래서 수사 단계 같으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가 지방법원 판사한테 청구해서 지방법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든지 기각하든지 결정을 합니다. 자, 사법경찰관은 검사한테 신청한다 했고요. 자, 그 다음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때 이때도 영장은 있어야 된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이때 영장은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겁니다. 직권으로. 다시 얘기해서 검사가 청구하지 않습니다. 자, 수사 단계에서는 영장이 필요할 때는 어떤 영장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다 마찬가지. 영장이 필요할 때는 항상 검사가 지방법원 판사한테 청구한다. 사경은 검사에게 신청한다. 자, 그런데 공판 절차 넘어가서 다시 얘기해서 이제 재판하는 과정에서 자, 어떤 강제 처분을 해야 하고 그때 영장이 필요하다. 그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합니다. 공판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다. 강제 처분 권한이 법원 손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다. 직권으로 발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체포하고 구속 차이점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아주 그 기본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 넘어와서 압수수색 검증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압수수색 먼저 한번 보면 수색이라 하면 뭘 찾고 뒤지는 거죠, 그죠? 이놈이 마약을 어디다 숨겨놨어요? 이러고 찾고 뒤지는 게 이제 수색이고, 압수라 하면 수색 찾고 뒤졌더니 거기서 마약이 나왔네. 그럼 그걸 강제적으로 점유 이전에 가는 거죠. 갖고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압수입니다. 압수수색. 자, 그 다음 검증은 무엇이냐? 검증하고요, 아까 위에서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했던 감정하고 이거 구분하시면 돼요. 검증하고 감정하고. 이제 공부 좀 해본 학생은 이제 안 헷갈리는데 처음 공부한 학생들 헷갈릴 수 있어요. 글자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구분 제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감정은 임의 수사예요. 검증은 강제, 대물적 강제 수사다. 일단 성격부터 다르다. 성격부터 다르다. 자, 그 다음에 개념이 어떻게 다르냐면, 감정하면 여러분 전문가 떠올리시면 돼요. 키워드. 왜? 감정은 아무나 할 수 없거든. 우리 살면서 보석 감정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TV에 진품 명품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골동품 감정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전문가가 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하면 머릿속에 전문가. 전문가가 자기가 아는 지식을 사안에 대입해서 얻어낸 결과를 보고하는 거죠. 전문가가 자, 갑이 갖고 온 그 다이아 반지를 보면서 이거는 몇 등급입니다. 그거잖아요. 이게 감정이잖아요. 그죠? 전문가가 자기가 아는 그런 지식을 사안에 대입해서 얻어낸 결과를 보고하는 거. 이게 감정이다. 검증하면 여러분은
자, 키워드 오관의 작용 딱 생각하시면 돼요. 오관의 작용. 오관은 5가지 감각기관. 눈, 코, 입, 귀, 촉각. 5가지 감각기관의 작용으로 대상물의 상태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현장 검증 이런 말 쓰잖아요. 범죄 현장의 상태를 살피는 거죠. 우리 감각기관의 작용으로. 이게 바로 검증이다. 그래서 감정하면 전문가, 검증하면 오관의 작용. 생각하시고 성격이 다르다. 하나는 임의, 하나는 강제.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영장하고 관련해서 대물적 강제 수사니까 영장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압수수색 검증에 있어서 자, 원칙 영장 받아야 되죠. 다시 얘기해서 사전에 우리가 영장주의 하면 사전에 영장부터 받는 거예요. 체포구속, 압수수색 검증하기 전에 영장부터 받아야 되는 거. 이게 영장주의예요. 원칙. 사전에 영장 받아야 되죠. 자,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압수수색 검증의 영장주의 예외하면 영장이 아예 필요 없는 경우도 예외지만 사후에 영장을 받아도 되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예외라고 하죠. 그러니까 1부터 치고 뒤에 영장 받아도 되는 경우. 이것도 예외다라는 거예요. 자, 이 예외는 토탈 7가지입니다. 7가지. 그 중에 한 가지는 오늘 나옵니다. 한 가지는 오늘 나오고 나머지 6가지는 저 뒤에 가야 나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할게요. 자, 이 정도 수사 정리하고요. 수사 종결 넘어가 볼게요. 수사 종결. 아까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수사해서 요놈 유죄 판결 받아야 되겠구만. 그러면 공소 제기, 기소할 거고, 그게 아니면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이고, 자, 대체적으로는 기소하던 기소 안 하던 2가지 하겠죠. 근데 또 한 가지 뭐가 가능하냐면 타관 송치라는 것도 가능해요. 타관으로, 다른 관으로 송치 사건을 보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A 검찰이 자신에 대응하는 A- 법원에 관할 사건으로 판단을 하고 열심히 수사를 했다는 거죠. A 검찰이. 하다 보니 잘못 생각한 거죠. 이 사건은 A- 법원이 아니라 B- 법원에 관할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을 B- 법원에 대응하는 B 검찰로 이 사건을 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해서 우리 거 아니야, 니네 거야 이 말이죠. 이 사건 우리 거 아니고 니네 사건이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타관의 송치예요. 자, 간단히 요거는 개념만. 보통의 경우는 기소하든 기소 안 하든 할 것이다. 그리고 공소 제기하면 공판 절차로 진행된다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공소 제기가 수사와 공판을 가르는 중요한 형사 절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소 제기가 있기 전이면 피의자 지위, 공소 제기가 있고 나면 피고인 지위, 지위도 바뀌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피의자하고 피고인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쨌든 그놈이 그놈이죠. 우리한테 피의자, 피고인은 항상 갑이에요. 자, 갑이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지위고 공판 넘어가면 피고인 지위가 되는데, 이건 용어만 달리 쓰는 게 아니고 지위 그 자체가 차이가 생겨버려요. 자, 피의자는 수사의 객체예요. 객체. 쉽게 얘기해서 수사 받는 놈이죠. 그러니 뭐가 가능하냐면 요건만 갖춘다 하면, 요건을 갖춘다는 전제하에 임의 수사도 가능하고 강제 수사도 가능한 거죠. 왜? 너는 객체니까. 요건만 갖추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피고인은 아까 제가 이제 쉽게 말하기 좋게 쉽게 편하게 그냥 재판받는 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건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재판받는 객체가 아니고 재판을 이끌어가는 주체입니다. 재판을 이끌어가는 주체이다. 다시 얘기해서, 자, 공판에서 검사하고 피고인은 이제 대등한 지위다. 대등한 양 당사자 지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 이제 검사 네가 피고인 갑에게 뭘 이제 뭐 강제로 뭘 할 수 없다 이 말. 왜? 너하고 나하고 이제 대등한 지위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공판에서 강제 처분을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검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하는 거다?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거다. 공판에서. 검사가 이제 강제로 피고인에게 뭘 못한다 이 말. 왜? 너하고 나하고 이제 대등한 지위니까. 네가 나한테 강제로 뭘 못해 이 말인 거죠. 법원이 직권으로 하게 된다. 그 다음 이제 공판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아주 기초적인 그 절차 진행이라던가 개념 정도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돼서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공판하면 그 세부적으로 3단계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모두 절차, 그 다음 사실 심리 절차, 그 다음 판결 선고 절차.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서론, 본론, 결론. 모두 절차에서는 뭐 진술 거부권 고지하고 네가 피고인 갑이 맞나 인정 신문하고 뭐 검사하고 피고인 모두 진술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론 모두 절차이고 사실 심리 절차 이게 본론이죠. 본론의 첫 번째가 증거 조사입니다. 본론의 첫 번째가 증거 조사. 이제 뭐 서론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증거 조사해. 갑이 사람 죽였어 안 죽였어 증거 조사하는 거죠. 검사는 죽였다는 증거를 들이댈 거고 피고인은 안 죽였다는 증거를 들이댈 거고 이 싸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이제 피고인 신문. 피고인 신문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최종 변론. 최종 변론. 마지막으로 할 말 하는 거죠. 검사 마지막으로 할 말, 피고인 변호인 마지막으로 할 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판결 선고로 넘어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범위가 수사하고 증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판 절차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요 증거, 요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결론이 판결 선고 절차인데 여기서도 여러분 용어를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선고라는 거예요. 선고. 선고하고 뭐하고 다르냐면 확정하고 달라요. 선고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면 불복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1심에서 판결 선고했어요. 그럼 나 불복할 수 있다 말이에요. 2심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2심에서 판결 선고했어요. 그럼 나 불복할 수 있다. 3심 갈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이 불복을 우리가 상소라고 하죠. 상소. 자, 선고하면 불복할 수 있다. 상소할 수 있다. 그런데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면 이 판결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 선고와 판결 확정은 다른 말이에요. 시간차도 있어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단계라 하면 쉽게 얘기해서 자, 1심에 불복해서 2심 가고 2심에 불복해서 3심 갔어요. 3심에 불복하면 4심은 없잖아요. 그럼 더 불복 못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니면 1심에서 판결 선고했어요. 근데 검사도 불복 안 하고 피고인도 불복 안 해요. 불복 기간 7일이에요. 7일 다 됐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불복 못 하잖아요. 그죠? 상소기간 다 끝났어. 불복 못 해요. 그러면 이제 확정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판결 선고하고 확정하고 다른 말이다. 그 중간에 상소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 그 다음 확정되고 나면 이제 비로소 집행 단계로 넘어가요. 확정이 되어야 집행하죠. 선고했다고 집행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집행에 관해서는 아까 우리가 형사소송법에 내사는 규정이 없다 그랬잖아요. 내사 없어요. 언제부터? 수사 단서부터 규정을 해서 어디까지 규정을 하느냐면 확정까지. 집행에 대해서는 형벌 집행에 대해서는 또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어요. 이건 어디에 있느냐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또 용어 한 가지. 자, 수용자의 의미가 뭐냐? 수용자. 자, 우리 형벌 집행 넘어가면
형벌을 집행받는 자를 수형자라 해요. 수형자. 형벌을 받는 자다 이 말이죠. 그런데 법명에는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라 돼 있다 이 말이죠. 수용자는 뭐고 수형자는 뭐냐 라 하면 수용자는 말 그대로 수용되어 있는 자죠.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가 수용자예요. 자, 그러면 왜 수용이 되었는데 하면 형벌 집행받느라고 수용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미결 상태에 수용되어 있는 자도 있어요. 미결, 다시 얘기해서 결론이 안 났다. 다시 얘기해서 아직 확정 안 됐다 이 소리죠. 확정되기 전에 수용되어 있는 자도 있어요. 아니 확정이 안 됐는데 왜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기 수사 단계에서 체포되고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고 공판 단계에서 구속되고 이게 다 뭐다? 미결 상태에서 수용되어 있는 거죠. 미결 아직 결론 안 났잖아요. 근데 수용되어 있는 거죠. 신체 자유 제한 받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미결 수용자 케이스다. 그래서 자, 결론 나고 수형되어 있는 경우, 결론 나기 전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합쳐서 수용자라고 한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할게요. 내사받는 자는 피내사자, 수사받는 자는 피의자, 그 다음 공판 넘어가면 피고인, 그 다음에 형벌 집행받는 단계는 수형자, 수형자와 미결 수용자 합쳐서 수용자. 됐죠? 끝.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